국제업무지구 옆이면 다 오를까요? 아닙니다. 지금 원효로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는 개발이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투자입니다. 오늘은 국제업무지구 바로 인근이지만 구조적으로 피해야 할 재개발 지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소장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용적률은 1700%, 100층급의 업무시설, 고용 유발 효과는 약 14만 6천 명, 그리고 2030년 입주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주변에 있는 재개발들인데요. 원효로 4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업무지구 바로 옆 한강변 입지이고 모아타운 개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강 조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투자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의 출발점은 예수 성심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2012년 사적 제521호로 지정이 되면서 주변 일대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개발을 못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지을 수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부분은 서울시 2030 생활권 계획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개발 시에 역사 경관 보호를 고려해서 건축 계획을 유도하겠다. 이 문구 때문에 실무적으로 층수에 대한 제약이 생기고 그 결과로 한강 쪽으로 뻗는 스카이라인이 생각처럼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규제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 원효로 4가의 모아타운 조감도입니다. 성당 규제 때문에 뒤쪽은 낮고 앞쪽만 상대적으로 높게 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한강뷰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여기에 모아타운의 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까지 겹칩니다. 모아타운은 심의를 통과한다라고 해서 하나의 대단지로 일괄 개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구역이 나눠져서 분절된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심의가 통과된 이후에도 구역별로 다시 절차가 진행되면서 체감상으로는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대단지에 대한 프리미엄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앞쪽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게 지을 수 있는 동들 바로 앞에 산호아파트 재건축이 위치합니다. 산호아파트는 한강변 35층에 7개 동이 올라가는 재건축입니다. 즉 원효로 4가 모아타운에서 가장 좋은 위치의 동들의 앞을 산호아파트가 그대로 막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으로 인한 높이 제한, 그 안에서 진행되는 모아타운의 구조적인 한계,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는 산호아파트라는 고정 변수까지 겹치면서 원효로 4가는 기대감과 다르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효로 3가입니다. 여기는 입지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개발 방향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원효로 3가는 여러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신창동 29-1번지를 포함한 2-2 구역이 2025년 7월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긴 하지만 사업 여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효로 3가 역시 예수 성심성당 영향권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2-2 구역도 실제 사업 단계로 들어서면 층수라든지 배치, 경관, 문화재 영향 검토에서 지속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가 있는 건 2-2 구역만이 아닙니다. 원효로 3가의 또 다른 핵심은 1-1 구역과 1-2 구역인데 이쪽은 문화재에 대한 규제 이슈도 없어 보이고 위치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향이 갈립니다. 1-1 구역은 1-2 구역까지 묶어서 신통으로 가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면적을 키워야 정비사업으로서 그림이 나온다라는 판단인데요. 신통 기획을 전제로 보면 자연스러운 계산입니다. 반면에 1-2 구역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규모를 키워서 천천히 가기보다는
구조를 단순하게 해서 가능한 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려는 선택입니다. 문제는 1-1구역입니다. 1-2구역이 역세권 활성화로 빠지게 되면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서 신통 기획으로도 사업성이 구성되기가 어려워집니다. 결론적으로 원효로 3가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2-2구역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됐지만 문화재 심의라는 구조적인 제약을 안고 있고 1-1구역과 1-2구역은 개발 방향이 서로 엇갈린 상태입니다.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가격에 먼저 반영이 됐지만 정작 개발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결과적으로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를 갖게 되는 투자가 아니라 가격만 조금씩 오르는 빌라를 들고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이제 원효로 2가입니다. 원효로 2가는 효창공원역 역세권입니다. 2010년부터 15년째 재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 실패, 역세권 시프트 실패, 이제 마지막 카드가 공공 재개발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현금 청산 기준일이 2022년 1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원효로 2가는 공공 재개발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인데요. 현재 공공 재개발로 가기 위한 주민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다만 동의율을 채워도 문제, 못 채워도 문제인 진퇴양난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효로 2가는 2010년 민간 재개발을 시작해서 3년 만에 실패를 했습니다. 2015년 역세권 시프트를 시도했지만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그 사이 토지 등 소유자는 600명에서 1000명이 넘게 늘어났고요. 분양 대상자만 늘어나고 사업성은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선택지가 없어진 상태에서 2022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동의율을 못 채우면 지구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15년의 재개발 역사가 백지화되는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간다라는 점입니다. 일몰제로 공공재개발이 소멸되면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동의율을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하는데 여기가 더 큰 문제입니다. 지구 지정이 되는 순간 토지주들은 LH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임대 30%, 공공분양이 30%, 일반 분양의 40% 구조입니다. 공공재개발에서는 양질의 아파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반 분양분이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절대 나올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비 회수 구조입니다. 공공임대의 30%는 LH가 저렴하게 가져가고 공공분양의 30%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됩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량은 일반 분양 40% 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하게 되는데요. 공공분양 가격을 통제를 하려면 건설 원가를 낮출 수밖에 없고 원가를 낮추려면 자재나 설계 구조 등이 최소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재개발은 시장 가격으로 분양을 하면서 그 수익으로 품질을 끌어올리는 구조지만 공공 재개발은 처음부터 저가를 전제로 한 구조입니다. 결국 공공 재개발은 구조적으로 저가, 저품질로 갈 수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효로 2가는 전형적인 진퇴양난입니다. 동의율을 못 채우면 15년의 시간 허비, 동의율을 채우면 저품질 아파트로의 확정입니다. 시장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시장 원리를 왜곡해서 억지로 밀어붙이는 수단일 뿐입니다. 토지주 이익도 명확하지 않고 나올 아파트의 품질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에서 어떤 제도를 써도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용문동입니다. 공공재개발도 아니고 모아타운도 아니고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으로 갑니다. 공공이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민간이면 수익성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용문동은 민간이라는 이유로 접근하면 절반만 보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민도복은 제도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신탁 방식이고 용적률이 500%, 동의율이 67%면 되고 사업도 빨리 가고 고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돈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용적률이 조합원한테 이익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용문동 조합원은 약 1200명, 전체 계획 세대수가 2600세대입니다. 일반 분양분이 꽤 나오네?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임대 물량이 700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일반 분양 물량은 700세대 안팎입니다. 700세대로 평형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인데요. 용문동 지역 조합원들의 대지 지분은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고요. 평균 대지 지분이 10평 안팎입니다. 용적률을 아무리 700% 그 이상 주더라도 조합원 물량을 채우고 나면 평형 구성상 중소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서계청파 재개발 평형 구성을 보면 39, 45, 59, 84 이렇게 가는데 용문동도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옆이라는 이유로 투자를 하는 건 입지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제일 입지가 좋은 업무지구 바로 옆, 그 프리미엄 때문이라는 건데, 막상 들어서는 주거의 형태가 중소형 위주의 일반 아파트라면 입지 프리미엄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용문동 시세가 지분 평당 1억에서 1억 2천입니다. 이미 기대감은 빌라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고, 민간도심 복합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기대, 국제업무지구 배후에 대한 기대, 이게 지금 가격입니다.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면 지금 들어가는 투자는 초기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갖는 투자가 아니라 이미 반영된 프리미엄을 사는 투자입니다. 다음은 전자상가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바로 앞이고 2025년 4월 AI, ICT 콘텐츠 사업의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권장 업종을 50% 이상 확보를 하게 되면 용적률과 건물 높이를 120%까지 완화시켜주는데, 기본 용적률 1000%에 120% 완화까지 더해지면 1200% 수준이 됩니다. 국제업무지구에 2차 협력업체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위치고 AI, ICT 특구의 방향성도 명확합니다. 문제는 투자 접근성인데요. 전자상가는 전자랜드, 원효상가, 낮은상가, 선인상가로 나뉘는데, 원효상가와 선인상가를 제외한 모든 구역이 법인의 소유입니다. 개인의 투자가 가능한 건 원효상가와 선인상가 뿐인데, 선인상가는 조합원 단위가 1000명입니다. 조합원이 많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거의 안 나옵니다. 당연히 큰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보겠습니다. 원효로 지역들이 왜 다 문제일까요? 개발 방식이 지역 특성과 안 맞기 때문입니다. 원효로 4가는 문화재 규제로 층수 제약이 걸렸고, 원효로 3가는 추진 주체들의 의견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원효로 2가는 공공재개발로 15년을 허비했고, 용문동과 전자상가는 과도한 조합원의 수가 문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역세권 활성화는 용산의 특성에 맞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용산은 광역 중심이기 때문에 용적률 구조가 다릅니다. 서울시는 3개 도심, 7개 광역 중심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용산은 그 중 하나입니다. 광역 중심에서 역세권 활성화를 추진하면 최대 4단계의 용도 지역 상향이 가능합니다. 제3종 일반 주거에서 중심 상업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역세권 활성화 운영 기준에 따르면 기준 용적률 250%에서 4단계가 상향이 되면 800%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관광 숙박시설 도입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용적률은 더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비례율 구조가 다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비례율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사업성이 좋다는 뜻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업비를 올립니다. 건축비를 올려서 설계 수준을 높이고 자재를 올립니다. 결과적으로 품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원효로 2가 공공재개발은 공공분양 가격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를 낮출 수밖에 없고 저가, 저품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역세권 활성화는 높은 비례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건축비가 올라가고 품질이 확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로 속도가 검증이 됐습니다. 원효로 2가는 15년 동안 민간 재개발로 2번, 공공 재개발 1번을 시도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공공 재개발은 전국적으로 5년 동안 착공 사례가 없습니다.
원효로 3가는 아직 개발 방향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다릅니다. 미아역은 2020년 사업지 선정 이후에 2023년 1월에 착공을 했고요. 보람의 역 역시도 2023년 12월에 착공해서 2026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처럼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른 이유는 사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니 재개발 형태라서 원효로 3가처럼 넓은 면적을 무리하게 묶지 않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절차가 단순합니다. 조합원 수가 적어서 합의가 빠르고 권리가액에 대한 보상도 명확하기 때문에 동의서 확보도 쉽고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입지도 분명합니다. 전자상가는 투자 구조상 접근이 제한되어 있고 용문동은 기대감이 이미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상업지를 T 형태로 두르고 있는 노선형 상업지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업무지구와의 연계성도 명확합니다. 정리하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산이라는 광역 중심에서 높은 용적률을 확보하고 높은 비례율로 품질을 보장하면서 단기간에 착공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원효로 일대가 각자의 문제로 막혀있는 상황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변에 가장 현실적인 개발 해법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좋은 내용, 유익한 정보 전달드리는 박 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